여러분 혹시 계피 좋아하세요? 저는 계피를 정말 좋아해서 사탕도 계피맛 사탕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정향 그리고 후추와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로 손꼽히는 계피는 톡 쏘면서도 맵싸한 맛을 자랑하는 최고의 향료이자 그 속에 숨겨진 탁월한 효능 때문에 한방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당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며 체지방 감소 그리고 염증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몸에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하죠. 실제로 암 전문 국제 암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실험쥐에 계피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20일 정도가 지난 뒤부터 암덩어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고 4주 후에는 무려 80%까지 작아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41가지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 증진, 정력 강화, 위장 건강, 노화 방지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계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계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계피를 시나몬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것입니다. 최근 모 연예인이 방송에서 시나몬 가루를 먹으면 운동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혈압과 혈당에 좋다는 말에 너도 나도 계피를 많이 찾지만 계피를 시나몬처럼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영어로 하면 시나몬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시나몬과 계피는 서로 다른 종류인데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라는 시나몬이 단지 계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 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계피의 학명은 보통 차이니즈 시나몬이나 카시아 시나몬이라 부르고 시나몬의 학명은 실론 시나몬이라 부릅니다. 실론 시나몬은 스리랑카의 옛 지명인 실론 섬과 인도 남부가 원산지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계피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이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계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섭취했다가는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인데요. 계피에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을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에 독성을 일으켜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지어 동물 실험 결과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 쿠마린 성분은 실론 시나몬보다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카시아 시나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실론 시나몬의 쿠마린 성분이 0.004% 정도로 함량이 낮은 반면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 성분이 약 1%로 비교적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1에서 2티스푼 정도만 섭취해도 쿠마린 허용치가 초과되는 양이게 합니다. 2013년 당시 한국에 수입된 계피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계피가 2127톤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중국 계피가 49톤으로 15.7%를 차지했는데요. 미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된 카시아 시나몬은 실론 시나몬에 비해 값이 저렴한 데다 소량만 사용해도 맛과 향이 강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지는 식품으로 흔히 수정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카시아 시나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 성분 함량이 높아서 자칫 간과 신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계피를 이용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계피가 아니라 실론 시나몬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피를 섭취할 때 이 점 잘 알아두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계피를 가루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계피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섭취량이 늘면서 그에 따른 섭취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피가루를 그냥 입에 털어넣고서는 물과 함께 섭취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섭취법입니다. 계피가루를 그대로 입에 넣게 되면
입안과 목구멍에 자극을 일으켜 자칫 사례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때 기도를 통해 가루가 폐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폐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피가 가진 섬유질을 폐가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폐에 축적되어 염증이 지속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계피 가루를 직접적으로 바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입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계피에는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지만 반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신라말데히드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구취의 원인이 되는 구강 박테리아를 억제하며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입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오히려 잇몸과 같은 구강 조직에 자극을 일으켜 잇몸이 붓는 등 염증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침분비가 원활한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낮겠지만,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거나 침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피를 섭취한 뒤에 잇몸이 가렵거나 뜨겁고 붓는 증상이 생긴다면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계피를 드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한번 헹궈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약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피는 적당량을 섭취할 때 대부분의 약물과 함께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심장병, 간질환 치료제 등의 약을 복용 중일 때 계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계피의 효능들이 이러한 약물과 더해지면서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반대로 효과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 중에서도 파라세타몰, 아세트아미노펜, 스타틴과 같은 약들은 계피와 만나면 간에 부담을 줘서 간 손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뒤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항체 생산을 촉진시켜 기침이나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며 특히 관절에서 발생하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들에게 꿀을 큰 술로 하나, 계피가루를 작은 찻술로 반을 섞어서 복용시켰더니 이 200명의 환자들 중에서 73명은 일주일 내에 통증이 완전히 가셨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이 한 달 이내에 통증 없이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나몬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폴리페놀은 인슐린 민감성 향상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좋은 성분이며 뜨거운 물과 섭취하실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커피에 타서 먹는 것입니다. 계피를 섭취하는 방법 중 추천드리는 것은 커피에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에 계피를 조금만 첨가해 준다면 맛과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는데, 계피 중에서도 실론 시나몬은 우리가 알던 카시아 시나몬보다 향과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매운맛이 덜하기 때문에 은은한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어려울 것 없이 커피 한 잔에 시나몬 반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되는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커피 원두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는 이미 시나몬 스틱을 넣고 끓여서 만든 카페 드 올라라는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계피는 체내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각종 염증 분자를 차단해 염증에 관련된 질병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성질에 의해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으니 꼭 커피에 계피를 첨가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꿀 좋아하세요? 저는 꿀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적 찬장에 있던 꿀을 엄마 몰래 먹다가 혼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꿀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꿀은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완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천연 당분이 풍부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서 운동 전이나 피로할 때 꿀을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꿀은 설탕처럼 아주 진한 단맛을 내지만 설탕과는 다르게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식물에서 유래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강장 효과와 피부 미용, 염증 완화 등에도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꿀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꿀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차와 섞어 먹는 것입니다. 녹차나 홍차를 마실 때 혹시 떫은 맛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떫은 맛을 내는 것이 바로 탄닌이라 불리는 성분인데요. 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우리 몸속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해독 작용과 살균, 지혈, 소염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내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 꿀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이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는 탄닌산철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탄닌산철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특히 탄닌산철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몸에 있던 철분까지 끌어당겨서 빈혈이나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차를 드실 때는 꿀을 넣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철분제를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꿀을 섭취하고 최소 30분 이상 지난 뒤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은 차뿐만 아니라 감이나 도토리, 밤, 포도, 초콜릿 등에도 들어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마찬가지로 꿀이 들어간 음식은 식후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콩으로 만든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건강을 위한 수많은 음식들이 개발되면서 꿀을 활용한 메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콩으로 만든 음식. 이를테면 두부나 두유를 드실 때 달콤한 꿀을 첨가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콩 음식과 꿀을 함께 먹는 것은 의외로 최악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우선 콩으로 만든 두유에는 우유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고 꿀에는 풍부한 유기산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꿀 속의 유기산이 두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여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침전물은 인체에 쉽게 흡수되지 않으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서 음식의 소화를 방해하고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단백질 가득한 두유와 꿀이 오히려 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콩이 들어간 반찬을 먹은 뒤에 꿀이 들어간 차나 주스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화기 계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섭취 후 각각 소화 시간에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는 양파에 꿀을 넣어서 만든 양파 꿀절임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몸에 좋은 양파에 꿀까지 더하면 더 큰 건강 효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은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최악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인 유아알릴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등을 개선하는 유익한 성분인데요. 하지만 이 성분이 꿀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가스를 생성시켜 심한 복부 팽만감,
잦은 방귀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을 불러오고,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과 일부 식물성 화학 물질은 꿀의 건강 효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꿀의 효능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꿀과 양파를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고, 꿀보다는 식초를 넣어 양파 초절임을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꿀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꿀에는 설탕에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꿀 속에 있는 이 티아민 성분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더 높은 알리타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늘과 꿀이 만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꿀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 등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실제로 계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대사 질환을 예방하며, 계피에 함유된 화합물은 당뇨, 염증, 암과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계피가 꿀과 만나게 되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소염 항생제가 되어 병원균과 싸우고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체 생산을 촉진시켜 기침이나 감기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명의 환자들에게 꿀 큰 술로 하나에 계피가루 작은 찻수로 반을 섞어서 복용시켰더니 이 200명의 환자들 중에서 73명은 일주일 내에 통증이 완전히 가셨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이 한 달 내에 통증 없이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절 부위의 혈행이 개선되면서 얻어지는 효과로 어깨나 무릎 등의 관절 부위가 시리면서 통증이 있을 때 꿀에 계피를 섞어 드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삼겹살을 먹을 때면 상추를 2개씩 싸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상추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될 만큼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여 머리를 맑게 하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점심때 상추 먹지 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상추를 드시고 나서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리고 잠이 쏟아진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상추에는 불면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상추줄기 속 하얀 진액에 다량 함유된 멜라토닌과 락투카리움 성분 때문인데요. 상추 진액 성분인 락투카리움은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며, 멜라토닌은 불면증 감소에 효과가 있어 느긋한 마음과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상추에는 락투신 성분이 풍부하여 신경 안정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은 물론이고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으로 가득 찬 채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상추도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최악의 상추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겉절이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으로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아삭하고 맛있는 상추 겉절이. 문제는 바로 이 상추 겉절이에 들어가는 설탕에 있습니다. 상추 겉절이 양념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지나친 설탕의 섭취는 몸의 혈당을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독소를 생성하여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속의 해마를 줄어들게 하여 치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특히 설탕을 상추와 먹으면 해로울까요? 상추에는 뇌에 좋은 엽산을 비롯해서 비타민과 치코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추를 설탕과 같이 드시면 이 좋은 성분들이 설탕을 소화시키는데 모두 쓰이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치코르산이 치매의 초기 증상인 기억 손상을 감소시키는 특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상추를 드시더라도 설탕이 가득 함유된 겉절이로 드시게 되면 이러한 유익한 성분들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인지저하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뇌를 건강한 사람의 뇌와 비교한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타민 K 수치가 낮았으며 뇌에 칼슘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추에는 뼈를 구성하는 칼슘 함량이 풍부하고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상추를 드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상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칼륨 성분이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여기에 상추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해독작용이 뛰어나 피를 맑게 정화해주어 어혈성 빈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 속에 가득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상추의 줄기와 잎에 함유된 락투신이라는 특수한 항암 물질이 발암물질인 니트로아민을 분해시켜 위암이나 간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추의 풍부한 로즈마린산이 항균, 항염증 등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케르세틴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뇌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상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입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상추는 기름진 육류를 드실 때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상추에는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이 풍부하며 상추에 부족한 단백질은 고기가 채워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추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는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 특히 불에 구워서 탄 고기는 다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기를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상추의 뛰어난 항산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추에 불에 그을린 고기를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특히 직화구이는 당독소를 발생시켜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며 특히 푸른 채소는 건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초산성 질소는 체내에 쌓여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발암성이 있는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를 드실 때 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상추를 드시는 건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노화와 함께 체내에서 계속 줄어드는 루테인은 눈의 망막 한가운데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황반의 구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등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망막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녹내장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유해 광선에 의한 시세포 파괴를 방지하여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신체 노화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인지 기능의 저하나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셔서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상추의 초산염은 구강에 좋은 균들과 만나 아초산염으로 변하는데요. 이 아초산염은 특히 신체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려주고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부위에 혈류와 산소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계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뇌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상추를 드시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고혈압약입니다. 상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즐겨 드시는 식품일 텐데요. 그렇지만 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좋다고 매일 다량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와파리는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와파린의 약효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관에 상처가 나면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지혈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은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이죠.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상추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K가 들어있는 모든 식품을 전혀 드시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추 속의 풍부한 칼륨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기 최소 한두 시간 전으로 상추 드시는 것을 피해주시고 다량을 섭취하지만 않으면 와파린의 항응고 저해작용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세 번째 식품은 우유입니다. 상추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상추의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저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지는데요. 상추와 우유를 함께 섭취해주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가득하여 우유를 섭취할 때 쌓일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유 속에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여줍니다. 천연 강장제로도 불리는 상추는 해독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만성 피로에도 좋고 상추 속의 다양한 비타민과 수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양소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 자주 보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유는 철분이 부족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상추는 100g당 2.5mg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다량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상추를 함께 드시면 우유에 부족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해 최고의 궁합이 되죠. 여러분은 미역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미역국을 먹는 날에는 마치 생일인 것처럼 기뻤고 맛있게 미역국을 먹었던 게 생각납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꼭 챙겨 먹는다는 미역국? 실제로 미역에는 다량의 철분과 요오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의 세포 성분을 형성하는 조혈작용을 통해 혈액의 생성을 돕고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주기 때문에 출산한 여성의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역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란 성분은 우리 몸에 발병되는 암세포를 스스로 사멸하고 돕는 역할을 하면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등 우수한 항암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미역의 뿌리 윗부분의 두꺼운 미역귀에는 줄기보다 무려 7배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어서 섭취 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밖에도 미역의 클로로필, 라미닌, 후고스테롤, 에이고사 판타엔산 등 이름도 생소한 다양한 성분들인 우리의 몸을 정화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암과 함께 심장질환,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미역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역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미역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지는 파는 신선한 맛과 향을 더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그러나 파가 미역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상극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년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줘서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미역을 파와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에 함유된 칼슘이 파에 함유된 유황과인 성분을 중화하는 데 모두 허비되는데 이는 즉 파가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역의 미끄덩거리는 성분이 바로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금속 그리고 독소 등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파와 함께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음식은 따로 먹었을 땐 최고의 식품이 되지만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모두 효율이 떨어지는 서로 최악의 궁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미역을 너무 자주 먹는 것입니다. 미역으로 만든 음식, 그 중에서도 미역국은 끓이기도 쉽고 맛도 좋아. 커다란 솥에 한번 끓여놓고는 하루 세 끼를 모두 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미역을 자주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요오드는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이곳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으로 인해 신진대사, 성장 발달, 생식, 정신활동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요오드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요오드를 하루 평균 1154 마이크로그램 먹는 사람은 139 마이크로그램 먹는 사람보다 갑상선 질환에 걸릴 확률이 1.6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갑상선학회와 한국영양학회에서 정한 성인 기준 1일 요오드 권장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한국인은 평균 4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말린 미역 100g에는 요오드가 무려 8,7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으며 미역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미역에 최소 7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쉽게 접하는 데다 추가적으로 혈액순환과 변비 등을 개선하고자 다시마 가루 같은 건강식품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오드를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이 건강한 사람은 요오드가 과잉 섭취되더라도 필요한 양만큼만 몸에 흡수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만 일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 등의 갑상선 질환 병력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건강하더라도 과잉 섭취가 지속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미역국에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흔히 미역국을 끓이기 전에 먼저 미역과 소고기를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달달 볶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기름에 볶으면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더해져서 미역국의 맛을 한층 더 높여주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 때문인데요. 발연점이란 기름의 온도가 올라가면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학물질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온도를 말하는데, 발연점은 기름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 같은 종류의 기름이라고 해도 순도나 생산 방식에 따라 발연점이 바뀌기도 합니다. 기름은 가열하면 할수록 산패가 많이 일어나 맛과 성분이 변하게 되는데,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60도 정도로, 우리가 주로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라서 다른 기름에 비해 더욱 쉽게 산패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미역국처럼 팬이나 냄비에 넣어 높은 온도에서 볶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발암물질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벤조피렌은 세포 돌연변이를 유도해 위암이나 간암, 피부암, 방광암 등의 각종 암 발병률을 높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되는 연기가 폐를 통해 흡수되어 폐암의 발병률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참깨나 들깨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이 고온에 닿을 경우 쉽게 산패되어 이 같은 유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참기름과 들기름은 낮은 온도에서 살짝만 조리하거나 무침 요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먹기 직전에 뿌려 요리의 윤기와 향을 곁들이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식초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발효식품이자 조미료인 식초는 식품 속 영양 흡수를 돕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요. 식초와 함께 미역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을 섭취하면 칼슘이 체내에서 초산칼슘으로 변하는데, 이 초산칼슘은 칼슘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율이 50%가량 높아 효율적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의 초산은 체내에서 구연산으로 변환되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인체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 현상으로 인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져 영양 부족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처럼 흡수율을 높여주는 음식의 궁합을 잘 맞춰서 섭취해준다면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두부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부의 재료가 되는 콩에는 산삼에도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포닌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심혈관 질환 예방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체내의 요오드 성분을 몸 밖으로 빼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피로를 느끼고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탈모가 생기며, 무엇보다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과 함께 섭취하면 두부로 인해 배출된 요오드를 보충하여 체내 요오드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의 영양 균형을 맞춰 좀 더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첨가해도 좋고, 반대로 두부된장국에 미역을 첨가한다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강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배추된장국, 배추전, 배추나물 그리고 배추찜 등 배추로 만든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배추는 주로 김치로 소비되는 채소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을 하지 않은 배추 그 자체만으로도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항암, 혈압 조절, 장 건강 증진 등 몸에 이로운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배추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배추와 함께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의 풍부한 성분인데, 이것이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는 등의 훌륭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최근 저명한 국제학술지 란셋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과 함께 직화해 구워 먹는 붉은 육류 섭취가 늘고, 여기에 더해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암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 연구팀에 따르면 장 표면은 피부와 마찬가지로 4일에서 5일에 걸쳐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심각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먹는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만 더해줘도 채소를 씹을 때 나오는 인돌스리카비놀이라는 화학 물질이 장 내부의 염증을 방어하는 면역세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추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를 강화하는 동시에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배추의 비타민 C는 가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아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날씨가 건조해지면 걸리기 쉬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주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를 억제하여 만성 피로와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배추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배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입맛 없을 때 쌈배추에 쌈을 싸서 한 그릇 뚝딱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으로 쌈을 드실 때 농약이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배추에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 프로시미돈 등의 농약이 많이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농약들이 단순히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을 유발하거나 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배추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척 방법이 중요한데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추 같은 엽채소류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 2번에서 3번 정도 씻는 것이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많게는 2배까지 높아지고 세척 시간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씻는 물에 소금이나 주방용 중성세제를 첨가하면 제거 효과가 높았으며, 특히 중성세제를 사용할 경우 농약 종류나 성분에 따라 최고 2배까지 제거 효과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김치처럼 발효시키는 음식의 경우 배추를 절이는 단계에서도 소금물로 인해 배추 속 수분이 삼투압 현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농약이 어느 정도는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유기산과 젖산균 등의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농약의 분해가 이루어져서 발효 4주 후부터는 거의 모든 농약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김치에 대한 농약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하지만 생으로 드실 때만큼은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 발암물질을 막고 종양의 성장을 막아 항암제 역할까지 하는 든든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여 갑상선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으면서 피부는 건조하고 창백하며 얼굴과 손발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갑상선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의 원인과 통제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 결핍이 있는 여성의 경우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갑상선 관련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배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추의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가 적당하며 고이트로겐 성분은 물에 삶거나 데치면 함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하면 떠오르는 음식 바로 김치가 빠질 수 없는데요. 김치에는 마늘이나 생강 등 몸에 좋은 부원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다양한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이 암을 예방하거나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등 건강에 이로운 효능을 줍니다. 그러나 김치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김치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나 김치찜 같은 요리들은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김치는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이나 젓갈 액젓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흔히 밥과 함께 곁들여 먹는 소량의 김치는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 김치찌개나 김치찜처럼 상대적으로 김치가 많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는 요리에는 나트륨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김치찌개 1인분의 경우 약 1962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무려 9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키는데 나트륨이 배출될 때 칼슘이 함께 배출되어 혈액 내 부족한 칼슘 보충을 위해 뼛속에 칼슘을 배출시켜 골감소증,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이 좋지 못한 분들은 신장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치가 많이 들어간 요리는 칼륨 수치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김치찌개 1인분에는 칼륨이 약 639mg, 적지 않은 양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배추만 아니라 고춧가루나 돼지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가 더해지면서 칼륨 함량이 더욱 높아지는 요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이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그야말로 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되도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장이 건강하더라도 이렇게 맵고 짠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건강상 이점보다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배추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체내에서 발생되는 출혈의 지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피곤해 코피를 자주 흘린다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눈에 핏줄이 잘 터지는 분들은 배추 속에 비타민 K가 뇌출혈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이나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요.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배추 속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배추 속의 비타민 K가 오히려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와파린 계통의 약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배추에 생긴 검은 반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몇 분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검은 반점을 배추가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먹기가 찝찝해서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배추에 생긴 이 검은 반점은 깨시무늬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증상은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추를 키우는 과정에서 질소가 너무 많이 공급되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것으로, 농작물 자체에 생리적인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생리장애입니다. 검은 반점이 있는 배추는 미관상 좋지 않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만, 섭취해도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계피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